네, 오늘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탈행동 파트 두 번째고요. 오늘 이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본 일탈행동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아노미 이론을 배웠습니다. 얘는 무슨 이론으로 본 거였죠? 기억나시나? 맞아요. 기능론의 하위 이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관점에 해당했죠? 맞아요. 거시적 관점에 해당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오늘 배운 이론들은 무슨 관점? 맞아요. 미시적 관점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내용을 따라오신다면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일단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보죠. 자, 우리가 배운 아노미 이론은 이론 명칭은 동일한데 주장한 학자가 두 명이었거든요. 누구랑 누구였죠? 디르켐이랑 머튼입니다. 먼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을 보죠. 이론 명칭은 동일하지만 이 두 학자가 그 정의한 아노미 상태가 달랐단 말이에요. 자, 디르켐이라는 학자가 정의한 아노미 상태는 어떤 상태였죠? 맞아요. 무규범 상태였습니다. 규범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하게 된대요. 사회가 변하면 그 변화에 맞춰서 규범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규범이 정립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지킬 규범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규범이 없어서 일탈행동을 한대요. 그럼 뭘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일탈행동을 안 하게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규범의 정립이 해결책이 됐죠. 이처럼 일탈행동 이론은 원인과 해결책을 연결지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거랑 대비되는 이론이 누구의 아노미? 머튼의 아노미입니다. 머튼은 아노미 상태를 뭐라고 정의했죠? 목표와 수단과의 맞습니다. 목표와 수단과의 괴리. 괴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죠. 불일치. 그래서 누구나 달성하길 원하는 이런 정상적인 합법적인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적절한 수단으로 그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머튼이 말하는 일탈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한다고 보니까 뭘 만들어주면 사람들이 일탈행동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도적 수단의 마련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는 거,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표와 수단의 괴리라고 써 있었어요. 괴리. 사실 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표현들이죠. 이거는 저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시험 기간이었잖아요. 시험 기간에는 벽을 쳐다보는 것조차도 공부하는 것보다 흥미롭지 않나요? 이 민무늬 벽지조차도 어쩜 이렇게 이 벽지가 이렇게 다채로운 무늬를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그냥 빤히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게 너무 즐겁지 않아요? 즉 바꿔 말하면 이제 공부만 안 하면 다른 거는 모두 다 재밌다는 겁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짤은 이제부터는 정말 공부뿐이야 해놓고 30분 후에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안 돼. 일단 공부는 접는다 짤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제 시험 기간에 항상 그랬고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30분 정도만 지나도 더 이상 공부가 안 돼요 하니까 막 딴짓하고 막 핸드폰 하고 저 때는 이제 페이스북이 유행일 때라 맨날 페이스북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은 성적이 이렇게 받는 거죠. 이제 이건 고등학교 성적표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 성적표이긴 한데 고등학교랑 다르게 대학교는 성적표를 이제 A, B, C, D 그다음에 F 이렇게 봤거든요. 혹시 F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F가 fail입니다. fail. 낙제예요, 낙제. 그러니까 그 과목을 이수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뜨면은 그 과목을 다시 이수, 재수강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하다 보면 이제 성적이 F 뜨는 거 이렇게 빗대가지고 재밌게 짤을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도서관 가서 사람들 보면은 공부 안 하고 다 페이스북 하면서 딴짓하고 막 그랬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추측을 했고요. 어쨌든 학생 입장에서는 시험 기간에 공부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일탈행동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제가 오늘 수업 자료를 이렇게 열어본 거고요. 그래서 오늘의 어쨌든 내용은 일탈행동의 원인을 이론적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상상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낙인 이론과 차별적 교제 이론을 소개해 드릴 거고 원인과 해결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모든 일탈행동 이론을 다 배웠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풀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까지 푸는 게 오늘의 목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론인 낙인 이론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고요. 자, 일단 학습지에 한번 빈칸을 채워보죠. 자, 동글뱅이 1번을 보면요. 일탈행동의 본질이 그 자체의 특별한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밑줄. 특별한 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와 상호작용하는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달려있대요. 상호작용하는 타자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가의 밑줄. 자, 오늘 배운 이론은 무슨 관점에 해당한다고 했죠?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탈행동을 설명할 때도 이처럼 사람들, 개인들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럼 이 상호작용 과정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동글뱅이 2번에 보면 이제 낙인 이론의 개념들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점을 보니까 특정 행위에 대해 타자들이 일탈행동자라고 낙인을 가한답니다. 이게 낙인을 가하면요.
그에 맞춰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고요. 즉, 이 일탈자로 규정되어지는 과정에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과정에 주목. 두 번째 점, 낙인에 의해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의 형성, 밑줄처럼 이렇게 일탈자로서의 정체성이 형성되면요, 일탈 행동을 반복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일탈 행동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낙인이론은요, 일탈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바로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로 나누게 됩니다. 1차적 일탈은 우연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첫 번째 잘못을 말합니다. 근데 그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낙인을 찍으면은 사람들 마음속에 삐뚤어진 반항심이 생겨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의지로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일탈 행위를 2차적 일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뭐에 대해서 신중해야 한다고 나와있죠? 낙인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낙인을 찍으니까 2차적 일탈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낙인을 찍지 않는 게 중요한 예방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을 보면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네요. 자,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밑줄. 그리고 여기다 별표를 쳐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면서 이건 바꿔 말하면 일탈 행동이 가지는 상대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표현해요. 상대성에 주목을 했다. 자, 표현들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제가 사례를 통해서 이 개념들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역 한 번만 끊어주시죠. 네, 그러면 이어서 한번 낙인 이론을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오늘은 이제 일탈 행동 파트니까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짤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실제로 했던 과거의 부끄러운 일탈 행동들을 사례로 해가지고 오늘 수업을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주제들은 요것들이고요. 술, 담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담배 핀 얘기는 혹시 해드린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 얘기도 해드린 적이 없나요? 이건 이제 정말 짧은 스토리인데 저는 담배를 펴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펴봤을까요? 군대. 군대? 보통 이제 남자들이 군대에서 많이 접하는데 저는 군대에서 접하지 않았고 유치원 때 처음 담배를 펴봤어요. 어이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 유치원 때 핀 담배는 이게 담배란 걸 모른 채 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담배를 끊으신 지 오래되셨는데 젊으셨을 때는 애원가셨어요. 그래서 담배를 항상 태우셨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데 가게를 놀러 가면 항상 손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하얀색 긴 막대를 이렇게 손에 쥐고서 맨날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이렇게 입에 갖다 대면서 이걸 막 쪽쪽 빠는 거예요. 뻐끔뻐끔. 그래서 도대체 저 흰 긴 막대가 뭘까라고 전 항상 어렸을 때 호기심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저게 뭔지 궁금해하던 찰나에 그날도 이제 제가 오늘 그 아버지 가게를 놀러 가보죠. 놀러 갔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이렇게 흰색 긴 막대를 들고서 손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버지 손에 있는 이 흰색 긴 막대를 몰래 쓱 뺐습니다. 쏙 빼가지고 제가 아버지를 따라서 입에 이렇게 갖다 대가지고 이걸 쪽 빨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쿨럭. 와, 쿨럭 정도가 아니었어요. 세상 이렇게 괴로울 수가. 온 세상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막 기침을 켈럭켈럭 하면서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뭔진 몰랐지만 앞으로 내 인생에서 저 하얀색 긴 막대는 절대 입으로 대지 말아야지 라고 결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담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로 담배를 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에서는 너무 힘들어서 담배를 필 뻔도 했지만 잘 참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 내 자식 담배 안 피게 하려고 유치원 때 담배 물게 해주면 절대 안 돼요. 그때부터 중독되면 그건 진짜 답이 없는 거잖아.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이제 담배 피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이 낙인 이론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메인 테마는 술 주제거든요. 사실 술이라는 거는 조금 더 우리한테 보편적이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마셔본 친구들 꽤 많을걸요. 난 솔직하게 술을 마셔봤다. 솔직히 괜찮아요. 전 이걸로 뭘 하지 않습니다. 뭐 한 3분의 1 정도, 4분의 1 정도 술을 마셔봤네요. 안 든 친구들 중에도 마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하긴 좀 그런데 충분히 마실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학창시절에 술을 마셔봤습니다. 저는 언제 마셔봤을까요? 중3? 초등학생? 유치원? 술을 유치원 때 마셔? 이게 모든 밤마다 유치원 드립이 나오는데 아니에요. 저 유치원 때 술을 마신 건 아니고요. 저는 언제 술을 처음 마셨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술을 마셔봤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이제 케이프라는 화학 동아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제가 화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화학 동아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저희 학교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학생 수가 되게 많아요. 전교생이 2,000명이 넘는 엄청 큰 학교였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학생 수가 거의 손꼽히는 엄청 많은 학생 수를 자랑하는 학교였고, 그다음에 진학률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1년에 서울대를 20명 이상 보내나? 엄청 명문 학교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좀 뭔가 동경의 대상이 될 만한 멋있는 선배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선배들이 제가 입학했을 때 다 K프라는 화학 동아리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아리를 가고 싶어하는 후배들이 되게 많았고, 저도 그걸 들어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저도 그 동아리를 지원을 했죠. 근데 무슨 고등학교 동아리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었었어요. 정말 참 치열했죠. 근데 다행히 그 경쟁을 뚫고 우연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이제 선배들이 오늘 이제 신입생 환영회 할 거니까 다들 이 시간에 이 자리로 와 해가지고 불러서 장소를 갔는데, 그 모임 장소가 세상에 술집이었어요. 술집.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그 이름 없는 조그만 술집을 빌려가지고 신입생 환영회를 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이제 신입생 환영회를 하러 갔는데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 일렬로 쫙 앉아있고 후배들도 쫙 일렬로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들이 술을 권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려고 노력을 했고, 어렸을 땐 당연히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근데 막 선배들이 자꾸 권하니까 제가 거절했어요. 저는 술을 안 마셔야 된다, 마시면 안 된다고 배웠고 마시기 싫다고 이렇게 빼는데, 선배들이 에이 그러지 말고 한번 마셔봐 하면서 자꾸 권하는 거예요. 근데 선배들이 자꾸 권하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도대체 이 술이라는 게 어떤 놈이길래, 이 술을 마시면 도대체 어떻게 되길래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건가? 왜 우리나라는 청소년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지 막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막 생겨가지고 마지 못해 한 척하면서 제가 술을 처음 딱 마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일탈이에요? 그렇죠. 이게 바로 1차적 일탈이 되는 겁니다. 우연이나 호기심에 의해서 하게 된 첫 번째 일탈인 거. 첫 번째 잘못된 행동을 우리는 1차적 일탈이라고 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이에요. 팩트고, 그다음부터 이제 픽션으로 가공된 스토리를 만들었는데, 다행히 그날 이제 술 마시고 그 다음에 안 걸리고 저는 그 후로 술을 잘 안 마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술 마시고 있는 그 술집에 경찰 단속이 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경찰 아저씨들이 딱 떠가지고 우리가 술 마신 걸 목격해서 우리를 잡아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음날 우리가 술 마신 거를 학교 선생님들이 다 알게 될 거고, 제가 등교했더니 선생님들이 오자마자 야 청년도 일로 와.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술을 퍼마셔? 아니 편맥하는 것도 아니고 술 몰래 사가지고 공원에서 구석에서 몰래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술집에서 술을, 이런 양아치 새끼, 이런 문제 새끼 어떻게 술을 마셨어 하면서 저한테 손가락질한 거예요. 막 문제 학생이렇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럼 제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상처를 받으면서 반항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가 고등학생이야, 호기심에 술 한 번 마실 수도 있는 건데 너무 술 마신 것 같다 문제하라고 낙인을 찍고 막 양아치가 뭐라 하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어. 어차피 나 양아치랑 낙인 찍힌 거 이제 내 의지를 내 멋대로 막 살 거야. 함부로 막 살 거야 하면서 술을 막 겁내 내 의지로 퍼마시고 막 담배도 피고 이렇게 막 엇나가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무슨 일탈이 되는 거야? 그게 2차적 일탈이 되는 겁니다. 연기를 너무 많이 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낙인 이론은요, 누구나 할 수 있는 1차적 일탈 행동에 대해서 이 학생이 문제 학생이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면 사람들에게 삐뚤어진 반항심이 생기면서 자신의 의지로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일탈자로 규정되어지는 과정에 주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삐뚤어진 반항심을 수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됐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부정적 자아 정체성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낙인 이론 입장에서는 1차적 일탈은 큰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니까 이 행동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인 이론은 2차적 일탈에 주목을 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세 번째 점에 뭐에다 밑줄 치라고 했죠?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했어요. 자, 동일한 잘못을 했어요. 제가 처음 이렇게 술을 마셨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제가 낙인이 찍히지 않았다면, 제가 술을 마셨는데 선생님들이 이걸 알게 됐는데 현우야 술 마셨냐고, 근데 학창시절 호기심의 술 같은 거 한 번쯤은 충분히 마셔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고 대신 술 마시는 행동이 좋은 행동은 아니니까 나중에 어른이 되면은 술을 마셨으면 좋겠어 라고 저 이렇게 타일러 줬다면 제 마음속에 뭐가 안 생겨요? 반항심, 삐뚤어진 자아 정체성이 생기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2차적 일탈로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같은 행동도 뭘 찍어야지만
낙인을 찍어야지만 2차적 이탈로 이어지고 낙인을 찍지 않으면 2차적 이탈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자, 동일한 행동이 낙인이 될 수도 있고 낙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뭐가 없는 거예요? 객관적 기준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일탈의 무슨 성? 상대성에 주목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때?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일탈 행동, 낙인 이론 입장에서 해결책은 일단 뭘 함부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낙인. 맞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낙인에 대해서 제가 밑줄을 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건 해결책이자 하나의 예방책이 됩니다. 근데 이미 낙인이 찍혔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자아 정체성이 형성이 됐다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이 부정적인 마음을 아주 바꿔줘야 돼요. 뭘 시행해라? 치료 프로그램. 맞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에다 밑줄을 쳐주세요. 이 부정적 자아 정체성을 고쳐줄 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의 시행이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이 내용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이론을 제가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 한 번만 끊어주세요. 네, 그러면은 차별적 교제 이론 내용을 일단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 같은 경우는 이론 명칭이 길기 때문에 상상론처럼 제가 앞으로 차교이론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차교이론의 첫 번째 점인데요. 우리가 사회 집단 파트 때 이미 배웠어요. 접촉 방식 중에서 대면적 접촉 방식에 따라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그 집단. 1차. 맞습니다. 1차 집단. 그리고 제가 롤모델로 일반화를 시켜드렸는데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그 집단. 맞습니다. 준거 집단. 이처럼 1차 집단이나 준거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밑줄. 우리가 일탈 행동을 배웠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탈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다 일탈 행동을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한테 아무래도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친한 친구인 1차 집단이나 롤모델로 삼는 준거 집단에게 영향을 받아서 일탈 행동을 배우게 된다라고 이렇게 조금 더 부각시켜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우리에게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이 일탈 행동을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일탈 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배울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차 집단, 준거 집단, 일탈 행동, 가치라고 적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설명을 해볼게요.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의 예시로 갖고 온 건 이 이야기인데요. 19금 이야기는 아니고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처음 야동 봤던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동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남규가 자신있게 자기 야동 본 적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반어법으로 크게 얘기했죠. 솔직하게 나 야동 본 적 없다. 없을 수 있어. 당연히 안 본 적, 말이 이상 꼬였는데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만약 제가 생각했을 때 야동은 아예 안 본 사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시나요? 한 번 보게 되면 빠질 수밖에 없는 마성의 영상이잖아요. 저도 당연히 야동을 본 적이 있고 이제 어떻게 이 야동을 접하게 되는지 스토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 처음에 야동 접한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유치원! 야동을 유치원 때 접하는 게 뭔지는 알겠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고요. 전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 접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편이죠. 자, 이 야동을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저한테는 진호라고 하는 28년지기 그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전 유치원 때부터 그 친구랑 굉장히 친하게 지냈고 항상 걔네 집에 놀러가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같이 게임도 하고 많은 거에 왜 웃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예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게임도 하고 막 이러면서 친하게 장난도 치면서 재밌게 놀았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제가 진호네 집에 놀러갔어요. 근데 진호가 저를 은밀하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소개해줄게 하면서 저를 자기 방으로 불러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래서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그 주소를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www.j6.com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웬 여성이 옷을 홀딱 벗고 나체로 서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처음 봤던 건 야동이 아니라 누드 사진이었어요. 누드 사진을 처음 봤는데 저는 그 여자의 벗은 몸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근데 너무 징그러운 거예요. 뭔가 약간 역겹고 혐오스럽고 뭔가 불쾌했어요. 아니 왜 옷을 안 입고 이렇게 서 있는 거지? 그래서 되게 불쾌해서 제 시선을 이렇게 돌렸는데 이상하게 그 사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 계속 이 사진의 시선이 막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사진을 뚫어져라 막 쳐다보게 됐고 그러고서 집에 갔는데 그 사진이 막 계속 떠올려요.
막 상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집에 가서 컴퓨터를 켜가지고 다시 J6닷컴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다시 몇 시간 동안 막 봤어요. 보고 나서 껐는데 저는 이제 그게 넘어갈 줄 알았죠. 근데 저한테는 저보다 5살이 많은 친누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몰랐기에 미숙했기에 새창 열기를 몰랐습니다. 컨트롤 O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전 정직하게 F4를 눌러서 그 인터넷 주소창에다 jxs.com을 친 거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컴퓨터를 킨 누나가 내가 그 사이트에 들어온 걸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사실 누나가 저보다 5살이나 많으니까 그 어린 나이 그 친구, 어린 남자가 그런 거에 관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조용히 이렇게 덮어주면서 몰래 이렇게 귀띔을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쉽게도 전 누나랑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누나가 그날 밤에 부모님한테 제가 그걸 들어가면 꼰지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불려가가지고 부모님한테 탈탈 털렸죠. 이런 거 절대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아, 죄송합니다 안 볼게요 하면서 뭔지도 몰랐는데 사실 그냥 사과를 막 하고서 그러고서 이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그 후로 모르고 지냈어요. 그러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중학교 2학년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이제 우리의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이제 이성에 좀 관심을 갖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제가 어느 날 또 진호네 집에 놀러 왔습니다. 여러분 친구를 잘 만나야 돼 친구를. 제가 그래서 진호네 집에 놀러 갔는데 진호가 또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불러서 형이야 내가 너에게 또 좋은 걸 소개해줄게 하면서 불러서 제가 진호 방에 들어갔더니 컴퓨터를 켜가지고 진호가 이번에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고 집밥꿀이라는 숨겨진 폴더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숨겨져 있는 영상을 하나 틀었는데 이럴 수가. 웬 성인 남녀가 옷을 후딱 벗고 뭔가를 굉장히 격정적으로 하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즐겨보시고 계시는 그 야동이라는 영상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는 아니 이런 신세계가 있나 그러면서 한동안 야동에 심취해서 되게 중독돼가지고 막 보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선생님 야동 보는 게 어떻게 일탈행동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나이에 야동 보는 거 정말 당연한 현상이죠. 근데 저는 이 야동 보는 것도 하나의 일탈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섹스라고 하는 사랑을 나누는 행위가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뭐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거죠. 새로운 생명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아름답고 숭고한 행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즐겨보고 있는 이 야동은요 지나치게 어때요? 이 영상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여러분들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지나치게 쾌락을 추구하는 행위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야동을 자꾸 즐겨보시면은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고요. 거기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현실과 야동을 구분하지 못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이걸 행동으로 옮겨서 실제로 안타까운 성범죄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 야동 보는 행위도 하나의 일탈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저 이 야동을 보는 행위를 누구한테 배웠어요? 친구 진호라고 하는 제 제일 친한 친구한테 배웠죠. 그게 무슨 집단이에요? 노래 집단? 1차 집단, 노래 집단이 되는 거죠. 이처럼 친한 친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배웠기 때문에 나도 일탈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요. 재밌게도 저는 이 진호가 저한테 준거 집단이었어요. 저한테 롤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도대체 진호한테 뭘 배웠나요? 야동 보는 걸 배웠나요? 이렇게 애들이 반문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진호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선입견을 좀 바꿔드리려고요. 이 진호는 굉장히 성실하고 훌륭한 친구입니다.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대학을 포항공대를 나왔고요. 포항공대 심지어 물리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다음에 박사과정을 밟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천재들만 모이는 포항공대에서도 박사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최소 6년의 시간이 필요하대요. 6년도 짧아서 더 오랜 시간을 공부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진호는요 그 박사과정을 2년도 안 내서 끝냈어요. 그러고서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해외를 다니면서 연구를 진행하는 엄청난 머리가 비상한 천재 친구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뭔가 달랐어요. 아마 그래서 그것도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배울 점이 되게 많아가지고 저는 그 친구를 항상 따라하려고 막 노력을 했었거든요. 확실히 좀 물리적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좀 물리적이긴 한 것 같아요. 물리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네, 남편 드립했는데 좀 어렵게 드립해서 애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간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진호를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탈행동도 배워서 제가 행동을 실천으로 옮겼던 것 같네요. 어쨌든 이처럼 친한 친구인 1차 집단이나 롤모델로 삼는 중거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행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차별적 교제 이론이고요. 재밌게도 이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야동을 봤을 때 죄책감이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느꼈어요. 안 느꼈다고? 아니에요. 저 느꼈어요. 죄책감에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저 독실한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했고 교회에 막 주일날 맨날 설교 들어가면은 특히 중고등학생한테 그런 거 보지 말라고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게 세뇌가 돼 있었어요. 주입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야동을 볼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진 거예요. 볼 때마다 끊을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보게 되는데 밤에 보면서도 보고 나면은 현타가 오는데 그 현타가 아니라 죄책감에 의한 현타가 오는 거여서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 진호를 찾아갔습니다. 진호를 찾아가지고 진호야, 내가 야동 보는 행위가 좋긴 한데 마음속에 자꾸 너무 불편함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진호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괜찮아. 우리 또래 친구들 야동을 보는 행위는 너무 지극히 당연한 행위야. 지금 여기는 누구든 다 보고 있는 거지. 지금 반응이 좋은 남규도 당연히 보고 있고 점점 빼고 있지만 주연이도 사실 야동을 몰래 보고 있고 뭐 기돈이도 보고 있고 인호도 보고 있고 뭐 준범이는 맨날 보고 있고 누구든 다 야동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굳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어. 그러니까 마음 불편해하지 말고 마음껏 봐 라고 저에게 얘기해줬어요. 자, 저에게 야동을 보는 일탈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한 뭐까지 알려줬어요? 가치까지 알려줬죠. 그래서 이 차별적 교재로는 일탈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행동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화하는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해결책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탈행동을 안 배울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안 만나서. 맞아, 일탈자와의 교류를 차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 표현하면 수능에서는 비정상 집단과의 교류 차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와 절교하면 되는 거예요. 진화와 관계를 끊는 그런 행동 안 배웠겠죠. 아니면 반대로 누구와의 관계를 늘리면 될까요? 정상 집단. 맞아요.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승엽이나 현근이 같이 굉장히 착실하고 바른 친구들이랑 관계를 높이면은 나쁜 행동을 안 배우고 좋은 걸 배우는 거죠. 죄송해요. 예시가 별로 적절하지 않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상 집단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좋은 행동을 배우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내용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한 번만 다시 끊어줘. 네.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처음 배운 이론이니까 제가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드려 볼게요. 자, 낙인 이론의 키워드입니다. 낙인 이론의 일탈 행동을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무슨 일탈과 무슨 일탈? 1차적 일탈과 2차적 일탈. 2차적 일탈. 1차적 일탈이 뭐였어요? 우연이나 호기심으로 인해. 맞아요. 우연이나 호기심에서 우발적으로 하게 된 첫 번째 일탈 행동을 1차적 일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1차적 일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찍는다고요? 낙인을 찍는 거예요. 낙인을 찍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일탈자로서 규정을 했다는 거고요. 일탈자로 단정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탈자로 규정이 되고 단정이 되고 낙인이 찍히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긴다고요? 반항심. 그 반항심을 바꿔 표현하면 어떻게? 부정적 자아 정체성.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돼서 내 의지대로 자발적으로 일탈 행동을 하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게 무슨 일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차적 일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인 이론은 1차적 일탈이 중요하지 않고 2차적 일탈이 중요하다고 봤어요. 1차적 일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잘못이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고요. 근데 이 1차적 일탈에 대해서 뭘 찍어야만? 낙인을 찍어야만 뭘로 이어져요? 2차적 일탈로 이어지니까 동일한 행동도 낙인을 찍어야지만 2차적 일탈이 될 수 있고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바로 일탈을 규정하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일탈의 무슨성에 주목했다? 상대성. 일탈의 상대성에 주목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겠네요. 그래서 1차적 일탈, 2차적 일탈, 낙인 규정 단정, 부정적 자아 정체성, 객관적 기준이 없다, 상대성 등이 낙인 이론의 키워드가 될 거고요. 차별적 교제 이론의 키워드입니다. 차별적 교제 이론은 대면적 접촉 방식에 따라서 전인격적 인간관계가 형성되면서 친밀한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1차 집단. 그리고 롤모델로 삼는 행동과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주는 증거 집단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뭐 했기 때문에?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했다는 건 바꿔 말하면 배웠다는 거겠죠. 배우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학습은 배웠다, 배우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이렇게 일탈 행동을 배우기 위해선 그 일탈 집단과의 일정한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되거나 그들과의 일정한 접촉, 맞아, 교류가
이뤄져야 합니다. 관계, 접촉, 교류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요. 자,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를 형성해서 일탈행동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를 정당한 뭐까지? 가치까지. 정당한 가치까지 배우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차 집단, 중거 집단, 학습, 배우다, 관계, 접촉, 교류, 정당한 가치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차교 이론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어때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좋습니다.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제 관련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역 한 번만 꺼줘. 네, 이제 조용히 하시고요. 해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탈행동 이론이에요. 수능 기출 문제고요.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는 무슨 이론이죠? 가는 낙인 이론입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일탈자라고 규정을 했답니다. 낙인을 찍혔더니 내면화 과정이 있었대요. 즉 부정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됐다는 걸 바꿔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또 사회적 반응의 결과랍니다. 즉 낙인에 대한 결과로 인해 일탈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낙인 이론의 키워드가 잔뜩 들어가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나는 누군가요? 나는 아놈이긴 한데 누구? 네, 뒤르켐의 아놈입니다. 바로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무규범 상태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뒤르켐의 아놈입니다. 그럼 제가 무규범 상태가 나오거나 규범의 혼란, 규범의 약화, 규범의 부재 등등으로 바꿔 표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차교. 어디서 찾으셨나요?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요. 이 관계를 통해서 일탈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학습 과정의 결과로 일탈행동이 나타났다고 했으니 당연히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키워드로 이론을 쉽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보기를 보죠. 1번 낙인 이론은 일탈 집단 대신 정상적인 집단과의 교류 확대가 하나의 해결책이랍니다. 이건 누구예요? 차교 이론이죠. 그래서 가를 다로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는 보기였고요. 그다음 2번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사회 집단 간의 이해관계를 두고 발생하는 갈등이 일탈행동의 원인이랍니다. 이거 누굴까요? 정답, 갈등론이에요. 갈등론. 선생님 갈등론 중요한데 왜 수업 때 설명 안 해주셨나요? 당연히 안 중요하니까 제가 설명을 안 했겠죠. 갈등론, 기능론, 그리고 상상론은 당연히 중요한 이론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파트가 달라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파트와 사회제도 파트에서 기능론과 갈등론, 상상론은 중요하고요. 일탈행동 파트에서 갈등론은 곁다리입니다. 메인 테마가 될 수 없고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아노미 이론들과 차별적 교제 이론, 낙인 이론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갈등론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절대라고 하니까 조금 불안하니까 제가 99.99999% 정도로 정답이 될 수 없다라고 여지를 열어둘게요. 그만큼 곁다리. 갈등론은 나와봤자 이런 식으로 보기를 구성하는 하나의 문항에 불과하고요. 정답이 안 되니까 저를 믿고 걱정 안 하시고 그냥 나머지 이론만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갈등론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갈등론은요,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일탈행동의 원인이래요. 자, 갈등론은 사회 집단을 뭐랑 뭐로 나눴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을 나눴어요. 근데 이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끊임없이 뭐하고 있어요? 착취하고 억압하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피지배 집단이 뭘 하죠? 혁명을 일으키고 시위를 벌이고 투쟁을 벌입니다. 근데 이 혁명, 시위, 투쟁이 지배 집단이 보기엔 뭐예요? 좀 비정상? 그게 바로 일탈행동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갈등으로 일탈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게 갈등론이고요. 근데 그냥 이거 나왔으니까 제가 한번 언급 드린 겁니다.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냥 스킵하셔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행동 자체보다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한 낙인 과정에 주목한다. 자, 낙인 과정이라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누구예요? 낙인 이론이죠. 달을 가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아노미 이론,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행동을 설명한대요. 미시적 관점은 누구랑 누구라고요? 낙인 이론이랑 차별적 교제 이론. 그래서 4번은 나와 가를 바꿔주면 맞는 보기가 되는 문항이었고, 5번 차교 이론은 낙인 이론과 달리 일탈행동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한다고 전제한대요. 맞아요. 맞나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게 누구였어요? 그건 낙인 이론이고요. 이건 오직 낙인 이론만의 특징입니다. 왜 낙인 이론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다고요?
동일한 행동도 뭐가 찍혀야지만 낙이 찍혀야지만 2차적 일탈로 이어지니까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즉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배운 나머지 이론들 있죠. 디르켄과 머튼의 아노미 이론과 그다음에 차별적 교제 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범죄 행위들 있잖아요. 그 범죄 행위들이 일탈 행동이라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그 일탈 행동이 왜 나타나는지 원인을 설명하는데 초점이 다르게 맞춰져 있어요. 자, 디르켐 입장에서는 뭐가 없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한다고요? 규범이 없기 때문에. 머튼의 입장에서는 뭐가 없어서?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다음에 차교이론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탈 행동을 학습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인의 초점이 다른 거고 객관적 기준은 있다고 본다는 거. 그걸 구별되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죠. 다음 문제인데요. 자, 답은 누군가요? 답은 낙인 이론입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맞아, 단정. 문제하러 단정 짓는다.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일탈 행동이 이뤄진다고 했으니 가는 쉽게 낙인 이론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을은요? 차교. 어디서 찾으셨어요? 맞아요. 접촉을 해서 일탈 가치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접촉을 통해서 일탈 행동을 배워서 일탈 행동이 나타난다고 보는 거, 차별적 교제 이론인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병은 누군가요? 병은 맞습니다. 머튼의 아노미예요. 취업이라는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단, 취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목표와 수단의 괴리 상태로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머튼의 아노미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를 볼게요. 1번. 낙인 이론은 부정적 자아가 형성되어 일탈 행동이 반복된다고 보는. 맞나요? 네. 정답은 1번입니다. 되게 쉽죠. 그러니까 일탈 행동 파트는 수능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매년 나오는 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 개념과 키워드들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으신다면 틀릴 일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안 돼. 지금 여러분들 약간 정답 알았다고 부산해지는데 이거는 진짜 공부 못하는 애들이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너무 오늘 액션이 많아? 자꾸 둘이서 깐족거리네. 자, 아무튼가 여러분 수능에서 이미 정답이었던 보기가 똑같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오답이었던 보기가 살짝 바뀌어서 정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이 왜 오답이고 이 오답이 어떻게 정답이 되는지를 아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집중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또 어려운 보기가 하나 있단 말이에요. 자, 2번을 볼게요. 차교이론은 상호작용을 통한 2차적 행동, 일탈 행동의 발생에 초점을 둔답니다. 이거 누구? 낙인 이론. 그러니까 을을 답으로 바꿔주면 되고요. 자, 3번. 낙인 이론의 관점은 아노미 이론의 관점과 달리 사소한 사회적 무질서를 방치하는 것이 더 큰 일탈 행동을 초래한다고 본대요. 자, 사회적 무질서 누굴까요? 디르켐일까요? 갈등론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의 사고가 너무 좁습니다. 머튼일까요? 정답. 거시적 관점입니다. 거시적 관점. 즉 디르켐, 머튼, 갈등론 다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보기에서 사회라는 단어 나왔을 때, 사회 구조라는 단어 나왔을 때 뭐 떠올리라고 했습니까? 거시적 관점 떠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는 거야. 일탈 행동의 원인은 사회적 무질서라는 큰 관점에서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디르켐의 입장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되는 건 뭐가 없어서? 규범이 없어서. 머튼의 입장에서 사회적 무질서가 초래되는 건? 아주 제도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갈등론 입장에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이 서로 대립하면서 갈등이 발생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을 서로 바꿔주면서 3번은 맞는 보기였고요. 자, 4번.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차교 이론과 달리 일탈 행동의 해결 방안으로 정상적인 사회 집단과의 교류 촉진을 제시한다. 이건 누구? 이거는 차별적 교제 이론에서 병과 을을 바꿔주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낙인 이론과 차교 이론은 모두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고 본대요. 누구만? 낙인 이론만. 그래서 을을 빼주시면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서 부디 기말고사에서는 원하는 점수를 받으시길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끊어주세요. 네.